한국 증시가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사상 최고치 경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써내려갈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한국 증시를 주목한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이 네. 얘기부터 하죠. 예. 네, 오늘 이렇게 하드워를 던진다면 아마 사상 최고치라 예.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마찬가지로 S&P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드가 미국과 한국 전부 지수상, 시총상 사상 최고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힘내는 한국 증시에서 사실 한국 증시를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많은 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동조해서 동조해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색을 띄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예. 이제는 이제 그런 오해를 풀릴 수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벽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 정부의 옹호적인 얘기할 때 무조건 정부의 친정부적이다. 이런 시각은 좀 버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부든 오든 간에 예. 좋을 땐 이렇게 상당히 부추겼고 나쁠 때는 가감없이 비판했습니다. 아마 지난 30년 동안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하면서 줄기차게 보셨던 분은 그런 것을 아마 그런 오해를 갖지는 않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의 눈이 아니라 시장의 눈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시선을 두고 있는 시장과 것이니까요. 펀더멘털 눈,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실 오늘 트럼프 관세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됐죠. 아시겠습니다는 관세 서한 14개국으로 이거로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브릭스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브릭스가 브라질 중심으로 해서 반 트럼프 행위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걸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는 그 밑에 차석이 참석해서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시각이 주도하다 보니까 정상으로선 선두국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8개국,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8개국을 추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2개국이 됐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속해서 어제도 구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있고 오늘도 관세 서한을 또다시 확장시켰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1차 협상 아시겠습니다는 관세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8월 초에는 종합적으로 중국과 다시 2차 무역 협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은 증폭됐지만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나스닥과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에는 오늘 제레미 시겔이 가장 관심이 됐었죠. 그래서 시겔 효과 때문에 앞서 이제 우리 캐서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AI 진전으로 관세발 인플레는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문제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의 기대가 형성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의 일부 종목이 포함된 S&P가 사상 최고치를 걸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장내에서는 제2의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이제 얘기 나왔는데요. 자, 1차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격은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2차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 코인법 통과했죠. 스테이블 코인법. 감세법 통과했죠. 그리고 상호간세 마무리 정리되죠.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법 발효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시겔 효과라는 용어 잘 알면 좀 똑똑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 글로벌 빅마우스가
저게 옳은 표현이냐 하는데 진짜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야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장의 흐름이 나올 때마다 쏙쏙 그때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람 얘기가 맞았을까? 맞았을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보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고 시장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론과 시장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일대의 로버트 슈러 교수와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은 주식과 부동산에 다 이렇게 이론과 그렇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런 실제 경험,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굳이 따진다면 시장의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시겔은 주식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로버트 실러 교수, 이 실러 교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각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주가는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 경제 성장을 하는 한 시가는 시가총액은 올라간다. 주가도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비관론을 많이 얘기했던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속속 참패하는 모습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시겔이 교수가 빈단때는 지난 정부 바이든 정부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국 증시에서 비관론 얘기할 때 2021년 9월 달에 그때 한국 증시가 비관론이 나올 때 그때 사상 우리는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미국의 우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는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항상 그때 국내 증시에서 글로벌 시장에 눈을 필 때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에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는 우리 내부 요인보다는 사실 미국 요인이 컸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제러미 시겔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요새 아주 이렇게 발빠르게 고생하시는 서원영 PD께서 비트코인 문제가 아주 대단하니까 11만 6천 달러도 돌파했다는, 그래서 우리 코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속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3만 5천 사, 그 다음에 4만 돌파. 당시에 얘기할 때는 다 이거 공감하는 시각이 없습니다. 근데 다우존스 3만 5천 이렇게 정확히 예측했고 4만도 예측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4만 4천까지 다우존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관세발 거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시겔론이 강세를 나와서 골드만삭스라든가 S&P의 목표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러미 시겔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로 해서 주가에 이렇게 갈림길에서 올렸습니다는 이분이 최종적으로 다우존스 지수를 얼만큼 예측할까 하는 측면이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는 예. 과거의 어록을 볼 때는 5만 선입니다. 다우존스 5만 선 돌파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레미 시겔이 부각된다는 건 그만큼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이 낙관론이 미국만의 얘기냐 아니면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이냐라는 점을 봤을 때 조금 전 속보가 나왔던 비트코인 11만 6천 달러 돌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유동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도 좋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사실은 그 유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들이 사실 그 기준금리 변경 방식은 시차 문제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이 유동성 공급 조절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반기에는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증시 거품과 유동성 장세는 거품을 가져가는 쪽에 가는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증시 가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상징적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상승률이 상반기에 28%, 주요 국가의 경쟁 대상국에 비해서 1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콩고라든가 이런 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세계에서 비교 대상국이 G20 국가 중에 1위입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죠. 그때 하반기 진입하기 전에 하나증권엔 4,000포인트, 미래에셋은 2,850 이런 쪽에 얘기도 해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가 지속돼서 지금 3.6%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6월 4일인가에 출범했죠? 6월 3일인가 6월 4일에 출범했는데요. 지금 13.7%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13.7% 올랐습니다. 이게 새로운 증시에 대한 기대냐, 허니문이냐, 그리고
자, 관세 기간 유예 기간에 연장되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성 해소냐 이런 친구를 한국의 내부적 요인을 항상 경시하는 특히 국내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내 증시에서 우리 증시를 비관하는 특히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서 항상 한국 증시를 낮게 보는 고질적인 병파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내부 요인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방송을 맡고 있는 이렇게 강기수 제작국장께서 힘내라 한국 증시. 그래서 요즘은 뭐 바이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이재명 정부에서 좀 상 좀 줘야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어제 3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600조 원, 그다음에 코스닥 400조, 코넥스 2,000조. 우수리는 다 뛰었습니다. 시가총액 3천조 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증시 입장에서 보면 시가총액 3천조 원 기록했다는 것은 한국 증시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기록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상 하나증권 4천, 그리고 미래에셋 2,851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좋게 볼 때 우리나라 리서치 분야에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증권사의 사장도 하신 분이 아이고 2021년에 비해서는 우리 그때를 비교를 한다면 아직도 부진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긴 합니다는 부진했던 요인이 뭐냐? 그걸 뛰어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더 중시를 하죠. 과거에 비교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 요인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허니민 랠리보다는 우리 실행커랑 같이 해서 코리안 랠리. 요즘은 바이코리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 돌아왔네요. 예, 저는 뭐 바이코리아라는 얘기는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 제2의 동학개미 할 때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1990년대 바이코리아 펀드 해가지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증시가 꽃을 피는데 10년 이상 꽃을 피는데 굉장히 증권사가 나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코리아보다는 코리안 랠리가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우리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긴 했지만 우리 내부 요인, 그게 정책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 정책 요인이 되겠죠. 정책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코리아라고 하니까 이익치전 현대증권 회장 이름으로 그게 기억이 이제 나고. 한국의 자본시장 한 10년을 퇴보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오늘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하더가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네. 또 사상 최고치에서 뭐 이건 되겠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시총에 이어서 어제 3,183으로 끝났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그러면 3년 10개월 전에는 정전의 사상 최고치가 되겠죠. 그래서 2021년 9월 달에 우리가 사상 최고치, 종전의 사상치가 3,187입니다. 그러면 지금 3,183이니까 4포인트죠. 어떻습니까? 대체로 뭐 오늘 이거 기록하는 건 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좋았으니까 올라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뛰어넘느냐가 또 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증시가 점점 이제 좀 상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 기반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훈풍이 전부 이제 과거에는 아랫목만 뜨거웠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운무까지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올해 초부터 방산, 조선, 원전 아주 뜨거웠었죠.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금융지주, AI, 엔터지까지 이제 확산됐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마지막 동승하면 코리안 랠리가 아마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 방송에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 그제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가 속속 이렇게 동승하다 보니까 상승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는 상승의 스펙트럼이 훈풍이 전부 아랫목에서 운목으로 사실 이렇게 넓어가는 것은 한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의 지속 가능성에서 상당히 좋은 조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정책 요인도 있는 건데 현재 정책 요인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더 필요한 정책, 시장이 기다릴 만한 정책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요인은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정책 요인이 크죠. 아직 뭐 펀더멘탈리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예.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죠. 어떤 사람은 펀더멘탈 이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앞으로 내일 문제고 지금은 정책 요인이 크다. 우리 내부 요인이 크다. 그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뭐 저평가요인 환차익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그 정부의 코스피 5천에 대한 공약 사항을 좀 그중에 가장 눈길을 가는 것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건 반복되기 때문에 해댔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주춤했죠. 그때 한 60포인트가 떨어지니까 비관론이 또 앞섰습니다. 근데 사실상 중장기로 본다면 한국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상법 개정 후에 친증시 정책을 해서 보다 강하게 정책을 좀 이렇게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부동산 잡으려면 강남의 부동산을 잡으면 자 증시 쪽으로 자금이 한로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모처럼 부동산에 대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기대수익률보다는 주식에 대한 기대수익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법 개정 이후에 재료가 좀 소멸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강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제 코스피 5,000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 내용은 했는데요. 이 자사주를 갖고 이게 이제 소각을 안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들이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오면 자사주 가지고 소각해야 상장이 깨끗해지는데요. 예. 자사주 가지고 자기 배불리게 나선단 말이에요. M&A를 한다든가 이런단 말이에요. 오너의 배불리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상장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의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1년 이내에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은 어제 외국인한테 특히 외국인한테 눈길을 끌었다. 어제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제가 매수 주체별로 보면 저는 그 뭐 시장을 국내 시장을 잘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는 개인은 아마 주가를 처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제 우리 상승을 했을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틀린다면 어제 잘 보진 못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통화를 볼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을 겁니다. 바로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1년 이내 소각시킨다. 코스피 5,000위에서 추가 강도 있는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가 돼서 사실 주가가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5,000의 상설 절색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못 봐서 그렇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그래서 어제 그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손영 PD께서 이렇게 보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우리 지수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지표 안 보시고 분석 맞추신 거니까요. 예, 아니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예. 사실상 방송에 하는 입장에서는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죠. 그런데 추측성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동안 오너의 배불리기 참만 했었는데요.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 이거 외국인들 해외 시각 정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나 코스피 지수가 항상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증권사들이 좀 바빠집니다. 전망치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갈까 아니면 걱정된다 이런 시각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지금 여의도의 시각이 일관됩니까 아니면 좀 엇갈립니까? 네, 사실 그 며칠 지난주인가요? 하반기 앞두고 우리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할 때 하나는 4,000포인트, 미래에셋이 2,850. 당시에 주가가 한 3,100 걸려 있을 때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려서 그때 평균치를 봤습니다. 3,300 내외다. 근데 어제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후에 사상측을 기록한 이후에 전부 증권사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전부 상단이 올리고 있습니다는 수정 전망치를 내놓은 평균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도 안 되는 사이에 3,300에서 3,500. 이 증권사의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뒤따라가는 거죠. 뒷담화치는 거죠. 근데 연내에 뭐냐 4,000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경제TV에서 사실 모닝스타 웰스에 아주 이게 돼서 한국의 코리안 랠리가
사실 향후 10년 동안 지속된다. 물론 기복이 있지만 연으로 10에서 11% 정도 연평균 되면서 자 10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10년 동안 10%면 100%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3천 지금 100선이니까 6천 폰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승 속도는 깜짝 놀라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의 집권 5년 동안에 코스피 5천 간다고 해보면 이것도 뭐냐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10년에 6천 포인트 가니까 현 정부는 5년 이내에 5천 포인트 가니까 이게 뭐냐 모닝스타 웨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트럼프의 관세에 따라서 상호가격 유예 기간 연장이 불확실성 해소다 해서 의미를 퇴색하는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든가 니케이 같은 여기 뭐냐 뉴욕타임스는 종합지고 니케이 지수는 한국 증시의 보수적인 여기서 한국 증시의 특집을 다뤘습니다. 자 국내 언론들이 그때 당시에 특집을 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보면 그만큼 세계 속에 한국 증시가 부각되다 보니까 허니문 랠리 이거 빼고 신앵커랑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코리안 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세계 속의 한국 증시 코리안 랠리다. 이제는 시청자분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속의 한국 증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대요인을 빼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나라들의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이 고려상에 넣어놔야겠죠. 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또 방송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길게 일단 했습니다. 예. 사실 해외 쪽에서 보면 지금의 장세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거든요. 유동성 장세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이너스 0.2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고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 되니까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우리 코스피 코리안 랠리가 기복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자 대여건을 봐야죠. 대여건의 유동성 장세라 이렇게 본다면 금융 장세는 결과적으로 보면 각국의 통화 정책을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은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유동성 공급 쪽으로 가고 있다. 신흥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도 공급한다. 특히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페드의 통화 정책을 보겠습니다. 상반기 지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QT도 규모는 축소했지만 계속해서 긴축입니다. 하반기는 좀 나아지겠죠. 뭐 시청자 여러분,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뭐냐? 상반기는 동결했습니다는 9월 이후서부터는 뭐 금리를 내린다.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는 페드와 파월 간에 이렇게 트럼프와 페드, 트럼프와 파월 간에 싸웠습니다. 이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정리됩니다. 예. 왜냐하면 2026년 5월 달에 임기니까 하반기에는 페드 의장을 지명해야 됩니다. 상원의 인준 절차라든가 이런 감안해 볼 때. 그래서 하반기는 대체로 보면 파월과 그다음에 트럼프 간의 갈등 문제는 해소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차기에는 누가 될 것인가? 뭐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는 금리 인하에 정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금리에 3%포인트는 내려야 된다는 시각에서 여기에 입장에 파월과 트럼프 간의 갈등에서 골치 아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으로 차기 의장을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될 수 있느냐? 상원도 지금 사실 레드스윗 문제로 인해서 상원도 이게 페드 의장의 인준 절차를 할 때는 상원도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비둘기 성향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각국의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사실 우호적이다.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특히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파월과 갈등 문제가 정리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우호적 입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펀더멘탈 개선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정책 요인이 갈 수가 있는 요인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느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성장률이 올라가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어닝이 개선되느냐 이 측면을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기대에 의하는 거죠. 예. 근데 기대적인 측면에서는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는 최우선 기조,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펀더멘탈 개선에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게 최우선 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친정식 정책도 아시겠습니다. 종전과 다른 것은 경기 대책의 일환이다 하는 것도 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일단 분위기 좋죠. 시청자 여러분 분위기는 일단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경제가 심리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심리에서 좌우되는 거야. 주가가 침체돼 있으면 국민들이 전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은 어떠냐? 부동산은 전국이 부동산이 괜찮으면 심리가 개선되는데 특정 강남 상구가 올라가면 나도 강북 사는데 심리가 개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강남 상구라든가 하는 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게 주가의 상승이다. 특히 주식이 투자가 개인 투자가율이 1,400만일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때는 과거보다는 심리를 개선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 대책의 일환이다 표현했습니다. 재정 정책도 규모가 커져갔죠. 그리고 중하위 계층들의 초점을 맞춘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게서 펀더멘탈 개선제 중간에 과도기 전 상태는 어떠냐? 이게 이제 쿠폰 같은 매칭을 시켜주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도 뭐 기준금리는 동결할 거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금은 우선순위가 물가입니까? 강남 상구의 부동산 잡기 위해서 가계대출 잡기 위해서 거기에 했습니까? 정부 정책에서 좀 보조를 좀 해줬으면 그런데 어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네. 다만 질적 선별적 정책을 통해서 중하위 계층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질적으로 돈을 공급해주는 요 정책 노력, 전적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대목을 권고했었는데 그 정책이 안 나왔습니다. 예. 연봉 3억 이상씩 받는 사람들이 그 금리를 동결하면서 만장일치로 그것도 했습니다. 좀 제발 좀 저기 학교별로 좀 양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학교 특정 지시로 금통위원을 만들어내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위기에서 자기 자신의 출신 학교에 관련돼 있는 사람으로 메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보편적 차원에서의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장일치로 합니까? 질적 선별적 정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모색되면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코리안 랠리 그때마다 기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해외에서 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